호텔 매물도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물론 뭐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코로나 풀릴 거 알면도 불구하고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호텔조차도. 기본적인 수요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지 못한다는 거는 뭔가 버블이 껴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이 올 한 해는 주택시장과 같이 동반 패턴을 좀 보일 것 같아요. 좀 한 해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자, 그러면 오랫동안 계좌 보셨으니까 결국은 근데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분들은 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열심히 공부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더 부자가 되는 분들은 이제 경제까지 공부하죠. 경제까지 공부 안 하셨는데도 부자가 되는 경우는 전세가만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김포에 어느 아는 분이 정말 초등학교 나오신 어르신이 한 75세 되셨는데요. 2098년 그때부터 그러다가 집이 좀 저가다 이렇게 한번 재미를 보셨는데 그때는 전세가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MB 정부 때 이제 전세 가격 대출이 딱 늘어났는데 집값이 오르는 걸 본 거예요. 자기 집이 1억짜리인데 전세 돈을 갖다 정부에서 1억을 대출해 주니까 집값이 2억으로 뛰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공부만 안 하셨지 머리는 있으시니까 이게 전세가가 움직이면 집값은 뛰는구나, 뛴만큼. 그걸 아신 거죠. 그 박근혜 정부 때 전세 막 3억, 5억 팍팍 올려주고 유주택 사줬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뭐 전국을 휩쓸고 다녔죠. 거부가 되셨어요. 거부가 되셨고 3년 전에 저한테 한번 전화 오셨는데 전세가 제도가 유지될 것 같냐. 이제 많이 여유가 되시니까 돈 벌 때는 그렇게 연락 없다가 근데 그 방식은 제가 알죠. 그러니까 요점이 그거예요. 전세가인데 지금 전세 대출 제도가 지금 금리 때문에 한 제한적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좀 체크하시면 부자 되는 분들은 다 공부를 하더라 했던 여하튼 공부를 하더라. 따라하지 않고 집에서 P는 I분의 R이라고 있어요. P는 I분 자본 환원율이라고 하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 연구하시면 부자 되는 방법이 거기 그냥 딱 나옵니다. 전세가 대출이 늘어날 때 그리고 P는 I분의 R이 수치가 딱 나올 때 그럼 무조건 배팅 들어가고 그럼 사익이 나요. 나는데 이제 파산한 분들 계세요. 파산. 98년 이게 터지고 중간에 이제 좀 다운됐을 때 집을 매집 부자가 된 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올라갈 줄 알고 금리에 대한 개념에서 이 미스매치 딱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집 10개 갖고 있는데 버티라는 얘기도 가끔 하잖아요. 주위에서. 버티다가 이제 파산되는 거예요. 안 버티고 냉장에 판단해서 아마 작년 막 가을에 막 난리 났을 때 냉장에 판단했으면 집이 10개가 있으면 5개 털면 됐어요. 털면 유동성이 확보되고 전세 레버리지 마이너스 되는 리스크도 없어지고 5개 지킬 수 있는데 이걸 같이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다 1억씩 빠지면 그분들 갭투자 올인한 분들은 타임인데 뒤늦게부터 아주 올인한 분들은 갭 비율이 뭐 20, 30%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뭐 50억 있으면 10억 베팅한 거거든요. 그죠? 20%니까. 50억 자산은 있는데 10억인데 그럼 전세가 다 4억씩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세 가격이 지금 1억씩 빠지면 어떻게 돼요? 10억을 메꿔야 되잖아요. 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파산이에요. 그냥 한 방에. 파산은 뭐예요? 욕심이죠. 그러니까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부자 되는 분들은 욕심을 안 내더라고요. 항상 조심하면서 가는데 파산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주로 30대에서 40대. 60대는 잘 파산 안 해요. 경험이 많아가지고 털어요. 잘 못 터시더라고. 부자 되는 방법은 손절, 손익처럼 부동산도 손매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안 하는 거잖아요. 10개인데 5개 털었는데 이건 차익이 나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냥 올라갈 생각만 하시다 자빠지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거의 뭐 냉정하게 처리하니까 힘 못 씁니다. 그거. 이분이 제가 제 주변 사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안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현금 흐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다주택자 한 20채 정도 가지신 분인데 이제 집을 어쨌든 저평가 쌀 때 이제 잘 사신 거예요. 근데 뭐 많이 올랐다가 어쨌든 많이 떨어졌잖아요. 일부 지역은 더 많이 떨어진 데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저는 한 개도 안 팔았어요. 왜냐하면 집은 어쨌든 이 주식에도 가치 투자처럼 저평가되어 있는 걸 사놓으면 계속 모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도 맞긴 한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근로가 사업에서 현금이 계속 잘 들어오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집을 안 파는 게 아니냐. 그리고 안 팔아도 거기서 자산이 어쨌든 나중에는 다시 오르긴 할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걸 메꿀 능력이 없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능력이 되실 때 얘기인데 그분의 입장은 맞지만 우리가 그분의 경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일반화가 아니니까 능력이 있을 때, 자기가 다른 수입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한다 할 때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투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왜냐면 서핑이지만 이렇게 우상향을 가니까요, 결국. 근데 투입분의 어떤 금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이익이 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그럼 같이 계산 안 하고 단지 내가 메꿀 능력이 있다 해서 가지고 간다? 그것도 정확한 어떤 합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거 대신에 다른 것을 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네.
마지막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이제 네. 끝낼까 하는데요. 네. 요즘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떤 편인가요? 잠시 그냥 손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산, 뭐 오피스텔, 꼬마 빌딩 있죠. 상업용. 다 일단 잠깐 멀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조금 있으면 아마 가을에 접근하시면 좋은 매물들을 많이 취하실 것 같아요. 가을에요. 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제 지사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좀 한방 충격을 먹었잖아요. 주거용으로 약간 변형되는 걸 갖다가 확실하게 이제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지사는 절대 가시면 안 되고 이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 뭐 잠깐 화랑했던 뭐 약간 주거용 변형은 전혀 안 먹힙니다. 그냥 과태료 맞으니까 조심하시고 원상복구에다 이행강이 좀 팍팍 날리더라고요. 지금 아주 뭐 예전처럼 시간도 안 주고 조심하셔야 되고 오피스텔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제가 어디라고 지역은 말씀 못 드리지만 초반에 완판하는 것들이 다 미계약 났습니다. 작년 재작년 것들이 미계약 나서 아직도 비하인드로 매매를 하거든요. 아직 소화가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미계약이 났지만 뭐 60% 70% 되면 일단 사업에 문제가 없으니까 완공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계속 열심히 팔려고 하는데 지금 그 가격에 가성비를 따져보면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전혀. 그래서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조심하실 상황인 것 같고 하이엔드 강남 쪽에 추진하던 시행자들도 약간 하려다가 약간 스톱하는 기미도 살짝 보이고 있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도 신도시는 특히 뭐 박살났잖아요. 뭐 좋은 데들 말고 특히 뭐 위례라든지 뭐 일부 지역들은 뭐 상가가 거의 뭐 초토화됐잖아요. 그 압구정의 가로수길이 지금 텅텅 비어있다는 자체가 그 공시 30% 거의 네. 자라가 나갔다면서요. 네, 상징적이잖아요, 일단. 네. 거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압구정에 사람이 안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젊은이들이 안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같이 가는데 그만큼 젊은 인구의 총 인구도 줄고 있고 여러 가지 볼륨이 축소 형태로 가잖아요. 요즘 거기서도 신사동 바로 옆에 신사동 안 가고 도산대로 압구정 로데오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또 그쪽에 이제 신축들이 많으니까 그쪽 막 가는데 수요는 한정적인데 상가들이 지금 너무 많이 과포화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 발전하다 보니까 로드 상가에 한계가 온 거죠. 로드 상가에 스트리트 상가에. 그리고 젊은이들이 테마형 뭐 홍대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안 가게 되니까 상가별로 지금 양극화가 뭐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죽는 데는 막 계속 죽어나가고 있고 사는 데는 살아가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최고점에 오지 않았나. 상가시장도 수익형 시장도 잠시 숨고르기 들어가는 시점이 왔다. 주택시장이 먼저 꺼지기 전에 벌써 거기도 약화됐기 때문에 올해 한 해는 뭐 조금 안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사실 몇 년 동안 그 우픈말로 초등학생 장래 희망주 하나로 뭐 건물주라는 게 이제 들렸다라는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건물도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금 잠깐 힘든 걸까요? 그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요. 고점을 찍었다고 봐요, 상가도. 이 얘기 들으면 아시겠네. 그 테크노마트 있잖아요. 강변에. 물론 뭐 경쟁력에서 떨어진 것도 있죠. 롯데월드가 들어온 바람에. 그러면 수요는 한정적인 건 다시 증명됐잖아요. 어디가 뜨면 어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현상은 이미 벌어져서 해외는 주거용으로 바꾸는 법제화부터 해가지고 많이 움직인 지가 벌써 한 2년 됐어요. 유명한 빌딩들이 다 그냥 주거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주거용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런 시장의 어떤 변형점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상가나 이런 호텔 시장이 예전 같지 않아지는 거죠. 호텔 매물도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물론 뭐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코로나 풀릴 거 알면도 불구하고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호텔조차도. 수익력이 약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없으면 다 망한다는 얘기죠. 그건 뭐 기본적인 얘기지만 기본적인 수요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지 못한다는 거는 뭔가 버블이 껴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이 올 한 해는 주택시장과 같이 동반 패턴을 좀 보일 것 같아요. 좀 한 해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자, 마지막으로 지금 특히 조심해야 되는 주택이랑 가장 위험한 투자, 이제 그런 거 조언만 한마디 주신다면. 파도가 칠 때는 배를 띄우지 마라. 뭐 또 다시 그걸로 갑니다. 그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늦지 않다. 이 두 가지를 딱 생각하시면 변동성이 너무 심할 때는 보수적으로 관망하시는 거지 제일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하신 교수님 더 크래시, 책 제목을 크래시를 지은 이유가 혹시? 제가 쓴 것은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 크래시는 이제 재앙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좀 안 좋은 거다. 좀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급락시장에서 좀 자기 자산을 지키는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분들한테는 그냥 보시면 하는데, 막 강력하게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니, 본인 책을 왜 그렇게? 제가 쓰고 싶은 내용이 다 안 들어가고, 이게 강연한, 요런 제도가 있더라고. 강연을 해가지고요. 그 내용을 이제 출판사에 리라이터? 정리하신 거 가지고 제가 다시 하다 보니까, 제가 쓰고 싶은 내용은 강의 내용만 있지, 원래 게 없으니까, 또 지면 제한도 있고 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지 못하고 그냥 인사이트 조금만 담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이번에 추가하신 이제 크래시라는 제목처럼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집값이 이제 반등, 뭐 바닥 얘기 나오면서 흔들리신 분도 계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한문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